얘들아, 우리 과학 지문 봅시다. (54쪽) 봅시다. 자, 오늘 볼 거는 퓨리에의 열전도 법칙인데 그 열전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상에서의 음식 조리 과정은 열 전달에 관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전체적인 글에 상통하는 핵심어가 뭘까? 그쵸, 열 전달입니다. 열 전달이 핵심어고, 열 전달은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전도에 의한 겁니다. 전도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이웃의 덜 활동적인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자, 얘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였어. 전도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입자가 덜 활발한 입자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보면은 온도가 높은 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온도가 낮은 것은 입자의 운동이 덜 활발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러한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 남은 단 볼게요.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열 전달률이라고 하는데, 열 전달률은 결국 열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므로 음식의 조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시간 동안 열 전달 비율,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도가 뭐냐면 활발한 입자가 덜 활발한 입자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시간 동안 걸린 그 비율 있지. 그 비율이 온도 차이와 면적, 그리고 거리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점. 자,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온도 차이와 면적에는 비례하고 온도 차이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자, 이 온도 차이라는 이 말의 차이가 왜 붙었는지를 보려면은 열 전달 자체가 온도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온도 차이가 없으면 열 전달률이 일어날 일은 절대 없어요.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열 전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자가 활발하고 덜 활발한 것 중에서 그 차이가 있을 때 면적에 대해서는 그게 비례하지만 거리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다는 것. 뒤쪽에 조금 더 세부 사항이 있거든요. 보면은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열 전달률은 높아진다. 자, 온도 차이가 예를 들어 커져. 온도 차이가 커진대. 그리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 전달률은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라는 거야. 자, 정말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보자. 우리 밖에 있으면 진짜 춥지. 오늘 지금 밖에
영하 7도네. 아까는 영하 10도였거든. 정말 추운 날에 우리 손이 꽝꽝 얼어 있잖아. 그때 핫팩 만지면 어때? 되게 따뜻하지. 뜨거울 정도란 말이야. 그때 핫팩을 만졌을 때 내 손과 얼어있는 손과 핫팩과의 온도 차이가 크죠. 그리고 내가 진짜 이만한 핫팩을 들고 있는 것과 이만한 핫팩을 들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따뜻해? 이만한 핫팩이 더 따뜻해. 이만한 핫팩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그게 그 설명이야. 내가 내 손이 시려우면 시려울수록 더 따뜻한 거고 이 핫팩이 크면 클수록 열 전달률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금방 따뜻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 뜻인 거고 거리를 보면은 거기 봐봐.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 전달률은 낮아진다. 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열 전달률은 떨어진다라는 거야, 오히려. 이것도 핫팩을 예시로 들어보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내가 핫팩을 있잖아. 여기 이렇게 올려두고 이러고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따뜻하겠어, 당연히? 직접 접촉하는 게 훨씬 더 따뜻해. 이게 바로 거리와 열 전달률의 반비례 관계에 관한 거였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 정리한 사람이 푸리에이기 때문에 이를 푸리에의 열 전도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게 다 열 전도 법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열 전달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열 전달은 첫 번째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두 번째 다른 물질끼리 접촉을 했을 경우. 이거는 다른 물질끼리 접촉했을 경우를 나타내는 거였어. 근데 한 물질 내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뭔지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는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즉 열 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끼리 접촉,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물질 내에서 그 전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 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 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 자, 얘들아, 이게 당연한 사실인 이유가 뭐냐면 한 물질 내에서 전도되는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열 전달률도 어떻게 되겠어? 능력이 좋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더 빨리 열이 돈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었고 이것을 응용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글입니다. 튀김의 조리 과정을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식용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튀김의 조리 과정은 주로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될 수 있다.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로의 열 전달률을 높여야 된다. 자, 열 전달률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전달률은 높아지고 그 맞닿아 있는 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열 전달률이 높아졌었어. 맞지? 그리고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된다. 이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의 높은 열 전달률로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인데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 식용유 속에서 기포의 형태가 된 것이다.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자, 내가 그림 하나만 그릴게.
뭐처럼 보여? 어제 누가 소세지라 그랬다가 상처 입었잖아. 소세지 아니고 새우거든, 얘들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새우튀김이야, 새우튀김. 새우튀김이야. 이 새우튀김을 기름 안에 퐁당 담갔어. 그러면은 너네 튀김 튀기는 걸 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겉에 뭐가 생겨? 바글바글바글바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이렇게 되는데 이 바글바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튀김의 표면에 있는 수증기, 내가 지금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표면에 있는 수증기가 순식간에 높은 열 전달률로 인해서 증발해 버린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결국에 얘가 뭐라고? 높은 열 전달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설명 조금 더 보자. 이 수증기 기포들은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데 얘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 안에 원래 있었어. 안에 원래 이렇게 수증기가 있었는데 얘네들끼리 원래 100개가 뭉쳐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겉에 있는 40개가 순식간에 날아갔어. 그럼 안에 있는 60개는 당연히 어디로 이동하겠어? 밖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얘는 자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에 수분이 계속 순식간에 증발한다 그랬지?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야. 어떻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와, 표면으로 와, 그럼 순식간에 증발을 또 해버려. 그럼 또 안에 있는 게 와, 순식간에 증발을 해서 또 사라져버려. 결국 안에 있는 수분은 어떻게 될까? 다 말라버릴 거야. 그럼 얘들아, 너네 그 튀김을 먹을 때 밀가루가 덜 익은 거 혹시 먹어봤어? 한 번쯤은 어디에선가 그런 약간 물컹한 기억이 있을 거야. 근데 타코야키든 뭐든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충분히 증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삭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 그게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바삭한 식감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일종의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를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한대. 그리고 재료 표면에 생성된 기포들을 거쳐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이 빨리 타버리지 않게 하고 튀김 재료의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어 재료가 골고루 익게 한다. 자, 겉에 있는 이 표면의 수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금 처음 알았지, 그치? 튀김에도 이런 과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 전달률을 높여야 얘가 잘 익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려면은 닿는 면적을 크게 해야 되고 기름에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기름에 직접적으로 담가야 한다는 그런 법칙이 여기도 숨어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이건 좀 많이 쉬웠다. 옆에 문제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얘들아, 너네 1번 선지 잘 봐야 된다. 1번 문제 선지를 진짜 잘 봐야 돼. 엄청 사소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
네, 이제 정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1번에 2번이고요.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1번입니다. 자, 2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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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자, 틀린 거 있는 사람 몇 번이요? 2번이요? 네, 2번 그리고 5번이요? 몇 번? 4번이요. 그러면 지금 2번, 4번, 5번만 설명하면 될까? 다른 거 틀린 거 있는 사람? 네, 잘 찾았어요, 다들. 성범인 다 맞았어? 몇 번 틀렸어? 2번, 5번. 알았어. 자, 그럼 우리 5번부터 잠깐 볼까? 5번이 쉬우니까. 자, 풀이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이라는 거야. 자, 그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에 나오는 따르면은 어떤 사실에 의거하여 따르다라는 뜻이야. 그 사실을 따르다라는 건데. 자, 근데 그러면은 5번 봐봐. 그 후배는 나를 유난히 잘 따른다. 이거는 그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에 따른다라는 거야. 어떤 사실에 입각하여 따른다는 아닌 거지. 자, 4번 상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순종의 의미를 담은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아무도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었다. 이 따르다라는 거는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이전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먼 과거의 것을 좇는다라는 의미야. 그걸 쫓는다라는 거고 의원들이 모두 의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1번 계절이라는 그 사실에 의거하여 꽃이 핀다라는 거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4번도 같이 볼게요.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포들의 역할이 중요해. 기포들이 튀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뭐 하는? 뭘 막아준다 그랬어 아까? 얘가 느글느글해지지 않게 해줘. 안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줘. 그러면은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야? 아니면 재료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야? 재료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지. 왜? 수증기는 빨리 빠져나가야 바삭해지는 거고 얘 새우까지 이게 안 들어가게끔 얘가 막아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열이 직접 뭐뭐하여 재료 표면을 뭐뭐뭐뭐 해. 자,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열이 직접 어떻게 되는 거야? 튀김 재료가 새우야. 이 안에까지 열이 직접 닿게 해? 못 닿게 해? 못 닿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재료 표면을 어떻게 해준다? 타지 않게 유지를 해준다라고 마지막 문단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찾기만 했으면 됐고 우리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 조금 어려워. 윗글을 읽은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기억을 활용한 의견을 말한 사람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자, 풀이의 열전도 법칙을 활용해서 의견을 말한 사람이 아닌 것을 골라볼게요. 자, 동아리 회장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설계에 대해 열의 전도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나눠보자. 자, 부원 1. 겨울철 열 손실을 줄여야 하니까 지붕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건물의 지붕을 일반적인 지붕의 재료보다 열 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천천히 해보자, 얘들아. 부원 1. 얘는 뭐라 그랬냐면 겨울철 열 손실을 줄여야 된대. 여기서부터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겨울철 열 손실이라는 거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야. 맞지? 왜? 실내가 더 따뜻하잖아.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지붕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건물의 지붕을 일반적인 지붕의 재료보다 열 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설계가 필요함. 자, 지붕에 간단히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지금 우리 집은 지하 주차장이 있어. 근데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거야. 근데 그날 그 폭설주의보가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이었거든. 누가 내 차에 눈오리까지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그 차 위에 보면은 어머, 얘들아 이거 자동차야?
내 차는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 위에 뭐가 쌓이냐면 이만큼 눈이 쌓였어. 여기 앞유리에도 쌓이고 여기도 이렇게 눈이 다 쌓였어. 근데 너네 엄마 아빠 차 만져봐서 알겠지만 표면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 맞지? 그래서 겨울에 너네 자동차 문 열려고 손잡이 잡는 순간 손이 차가워져. 왜? 얘는 열 전도도가 굉장히 활발한 애여서 그래. 겨울에는 추워지고 여름엔 뜨거워져. 봐봐. 지붕에 눈이 쌓이면은 실내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계속? 어떻게 되겠어? 계속 차가워져. 너무너무 차가워져. 너무 심하게 추워진단 말이야, 이 안에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사실? 이거를 열 전도도가 낮은 애, 열 전달 시간이 최대한 느린 애를 선택을 해서 얘를 만들었다면 얘가 그렇게 쉽게 차가워지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이 철제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도가 높은, 다시 말해서 얘가 최대한 빨리 차가워질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열 전도도가 높아서 쉽게 차가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인 지붕보다는 열 전도도가 낮아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거야. 그럼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외부에 차가운 공기가 와도 쉽게 동화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부원 1의 말은 O야, X야? O지. 열 전도도가 낮은 지붕을 사용을 해야 되죠. 자, 부원 2를 봅시다. 일반적으로 벽보다 창문의 열 전도도가 높으니, 자, 이것도 얘들아 쉽게 생각해. 열 전도도라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열이 잘 전달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너네 여름에 벽에 손을 댄 거랑 창문에 손을 댄 것 중에 어떤 게 더 뜨뜻해? 학교 창문을 생각을 해봐. 벽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창문은 뜨거워. 왜? 그만큼 창문이 열 전도도가 높은 물질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여름철 실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창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추긴 해야겠지. 그러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창문의 면적을 넓혀야 될까?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좁혀야 되는 거야. 열 전도도가 높은 물질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냉방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원 2번은 틀린 거고, 부원 3번 봅시다. 여름철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벽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외벽은 일반적인 것보다 얇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이게 뭐에 관련된 부분이냐면 얘야. 방금 창문은 얘에 대한 거였거든? 얘가 여름철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벽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라고 되어 있어. 이게 바깥이야. 이게 아니야. 얘가 너무 뜨거워. 얘가 너무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열이 여기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생각을 해봐. 얘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 열은 어떻게 될까? 더 쉽게 들어오겠지. 근데 만약 이 외벽이 이만큼 두껍다면 열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 없어. 그러면 다시 읽어봐봐.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은 외벽은 일반적인 것보다 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두껍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원 3번도 틀렸고, 부원 4. 차가운 방바닥에 빠른 난방을 하려면, 자, 일단은 둘 다 어때?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야. 차가운 방바닥과 난방은 온도 차이가 큰 상황이고요. 난방용 온수 배관에서 방바닥으로의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난방용 온수 배관과 방바닥이 닿는 접촉 면적을 넓히도록 설계해야겠어. 얘들아, 온도 차이가 크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전달률은 높아진다고 했어. 근데 여기 중간에 너무 잘못된 문장이 있지 않아? 방바닥으로의 열 전달률을 낮춘대. 뜨겁게 하려고 난방을 켰는데 열 전달률을 낮추는 거래. 말이 돼? 안 되지? 열 전달률을 높이기 위함이지. 그래서 부원 4도 틀렸습니다. 자,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외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이거 똑같네. 자, 실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현관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같은 두께라도 열 전도도가 더 낮아서 열이 잘 돌지 않게끔 하는 재질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부원 5는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얘들아, 열 전달률을 최대한 낮추는 거를 고르는 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도 반대로 생각을 했어야 됐었던 거지. 알았지? 자, 그럼 뒤에 기술 파트를 한번 봅시다. 이거 기술 많이 어려워요. 자, 얘들아, 기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 반드시 나오거든? 근데 적용을 하려면은 어쨌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100% 나와. 이 지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그거였을 거야.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 부분이 제일 어려웠을 거야. 근데 너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애들도 어렵고 심지어 이 문제 출제자조차 그게 어렵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걔를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 근데 뒤에 문제를 보면은 이게 8번에서 내가 지금 가져온 거거든? 8번 문제거든, 이거? 8번에 아주 상세히 사진을 줬단 말이야. 이 그림을 보고 지문과 연관시키면 돼. 그러면 지문을 독해할 때 훨씬 쉬워지거든? 그래서 얘를 띄워놓고 한번 해볼게.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주 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자, 얘들아, 이거 이 첫 문장 안에 핵심어가 뭘까? 이 전체 글을 아우르는 핵심. 참고로 말하자면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 CPU, 주 기억 장치, 데이터 전부 다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말할 게 없지. 그치? 말할 게 없잖아. 이 전체 글의 핵심 포인트는 CPU라고 하기에는 너네가 다 읽어봤을 때 CPU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다라고 얘가 핵심어가 아니에요라고 하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CPU란 말은 계속 나오긴 해. 주 기억 장치가 핵심어라고 하기에는 중간에 크게 나오는 건 뭐냐면 캐시 기억 장치가 오히려 더 크게 나와. 그치? 결국 이 글의 핵심어는 얘들아 이거였던 거야. 데이터 처리가 핵심이었던 거야. 데이터 처리를 핵심어로 치부하는 순간 어때? CPU, 주기억 장치, 캐시 기억 장치 전부 다 세 개가 여기 통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핵심어 먼저 잡고 그런데 CPU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주 기억 장치의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의 차이로 인해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 없다. 아무리 얘들아 이 애가 성능이 좋고 빨라도 여기서 읽어오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으면은 얘가 좋은 애여도 빠른 결과를 낼 수가 없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의 차이로 인해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자, 캐시 기억 장치는 CPU 내 또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 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캐시 기억 장치래. 근데 얘는 왜 있는 거야? 캐시 기억 장치는? 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거야. 얘는 주 기억 장치보다는
비해 용량은 작아. 근데 대신에 뭐는 빨라?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괄호가. 자, 그래서 이러한 캐시 기억 장치의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복사해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캐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자주 쓰는 것을 저장해두는 게 바로 캐싱이라고 한대요.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고려되는 것이 참조의 지역성이다. 이거 저장해두는 이유가 뭐야? 캐시 기억 장치가 있는 이유가 뭐야? 뭐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야. 그래서 뭘 저장해도 자주 쓰는 걸 저장을 해둔다 그랬잖아. 근데 자주 쓰는 걸 저장을 해둬서 빨리빨리 해야지 얘가 자꾸 자주 쓰는 게 달라지는 거야. 한 번 쓰고 버려, 한 번 쓰고 버려. 그럼 또 불러와, 또 불러와. 이렇게 되면 결국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빠르지가 못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캐싱해둔 이것을 반복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야. 이 말뜻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 쓰이는 것이 바로 참조의 지역성이다. 자,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적 지역성은 CPU가 한번 사용한 특정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고 공간적 지역성은 한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자, 다시 말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근처에 있는 것 중에 그것을 뜻하는 게 참조의 지역성이다. 자, 한편 주 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자, 이렇게 있는 거거든. 워드 단위로 저장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이 된다는 거야. 캐시 기억 장치는 이렇게 블록으로 저장이 된다는 뜻이야. 그림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지, 그치? 결국에 워드가 모여서 뭐가 된다라는 거야? 블록이 된다라는 뜻이지. 이때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고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말한다. 자, 이 문장도 이젠 어렵지가 않아. 왜? 그냥 여러 가지 비트가 합쳐진 게 이게 워드가 되는 거고 이 워드 몇 개가 똑 떼어져서 간 게 블록이란 소리야.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러면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이라고 한다. 자, 주 기억 장치의 이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장소를 여기 라인이라고 한다. 라고 딱 나와 있네, 그림에. 그쵸? 자, 캐시 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 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얘들 이렇게 떼서 갖다 붙이는 거야. 떼서 갖다 붙이는 거야. 왜?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블록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블록 단위로 떼온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 여기 이거 보면은 여기서는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 이 세 가지의 블록을 떼와서 여기다 갖다 붙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저렇게 블록 단위로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블록만 붙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은 주 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훨씬 작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 기억 장치의 블록 중에서 일부만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 기억 장치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예시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EN개, E의 n승개,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m개라고 가정해보자. 자, 얘들아. 둘 중에 용량이 어떤 게 훨씬 더 커? 주기억 장치 용량이 훨씬 크지. 자, 여기 예시가 나온 거야. 지금 무슨 예시가 나왔냐면
주 기억 장치의 용량,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워드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은 워드 2의 n승계래. 근데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은 워드로 치면은 얼마나 되냐면 n개라고 할 수 있대. 자, 워드의 개수를 서로 지금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치? 이런 상황에서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한 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자, 이 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블록 하나가 블록 한 개당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의 총 블록 개수는 K분의 2n승이 되는 거야. 왜? 블록 한 개가 K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럼 그거를 뭐를 나눠야 돼? 전체 용량을 나누면 하나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치? 우리 이거는 그냥 기초 수학인 거잖아. 왜? 전체 우리가 용량이 10개야. 워드 10개야. 근데 블록 한 개당 2개의 워드가 들어갈 수 있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몇 개 블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10을 뭘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총 블록 몇 개가 필요하다? 5개. 이런 계산 방법이 필요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총 용량이 2n승계이기 때문에 하나에 들어가는 K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왔냐? K분의 2의 n승계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하면 총 뭐가 나오냐? 총 필요한 블록 개수. 얘들 어려우면 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써봐. 총 10개인데 하나당 2개씩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5개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나누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총 블록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한 개가 이렇게 됐고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이것도 안 어려운 게 그냥 그 미지수만 찾으면 돼. 이 n이 어디 있는 거야? 지수에 있는 애잖아. 여기 주소로 저장이 된다고. 그냥 저 비트의 주소로. 자,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자, 얘들아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려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 기억 장치 블록 한 개가 K개 워드로 돼 있다는 거야. 봐봐. 주 기억 장치 블록 하나가 몇 개의 워드로 돼 있어? 4개. 마찬가지로 그럼 캐시 기억 장치의 블록도 몇 개의 워드인 거야? 왜? 그대로 떼올 수밖에 없잖아. 얘 워드 단위로 이동한다 그랬어 아까? 블록 단위로 이동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워드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도 말을 통일시켜줘야지.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그 블록 한 개가 이루어진 그 워드로 채워지므로 캐시 기억 장치에는 총 어떻게 된다? 얘 몇 개라 그랬어? 내가 캐시 기억 장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는 총 용량이 m이야. 근데 왔는데 여기는 K개 워드가 왔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몇 개가 필요한지 알려면 이렇게 나눠야겠지. 얘랑 똑같이. 그치? 그럼 얘도 어떻게 나눠준다? K분의 이러면 얘도 필요한 총 블록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해서 이 개수의 라인이 만들어진다. 자, 캐싱이 아까 여기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 주소가 사용된다. 여기 보자. CPU가 데이터를 요청할 때 이게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소를 가져와서 쓴다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쓰이는 주소가 뭐뭐 있냐면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 주 기억 장치의 어떤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태그 필드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
어떤 블록이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태그 필드야. 이해됐어? 응? 그리고 라인 필드는 주 기억 장치의 블록이 들어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지정해주며 라인 필드에 얘 한번 보자. 얘를 보면 라인 필드 뭐라고 돼 있어? 01이라 돼 있지. 이거는 결국 이 라인은 주기억 장치의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얘가 캐시 기억 장치로 넘어갔을 때 이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몇 번으로 들어갈지를 알려주는 주소란 뜻이야. 그게 어디 있어? 여기. 01, 01. 딱 맞지? 응, 정확하잖아. 그래서 저게 라인 필드고요. 그리고 워드 필드는 주 기억 장치에 각 블록되어 있는 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 00, 01, 10, 11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줘. 뭐가 들어갈지. 자, 여기까지 받고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접 매핑이다. 얘들아 여기까지 어렵게 이해했으면 이제 뒤쪽은 조금 더 쉬워. 잘 따라와봐. 자, 직접 매핑은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거 그거야. 조크라는 거를 JOKE를 01 라인에 저장하는 것. GOAL을 10이라는 라인에 지정하는 것. AREA의 워드 블록을 11이라는 라인에 지정해 주는 것. 이게 이 문장이야. 저기 말하는 게 이 문장이야. 이게 바로 뭐다? 직접 매핑이 방금 내가 설명한 부분이야. 애초에 처음부터 지정해준 라인에 그대로 갖다 때려 박는 게 직접 매핑이라고. 자, 직접 매핑 방식에는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음과 같다. CPU가 일단 이렇게 말해. 태그 이거고 라인 이거고 워드 이거야 라고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선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라인을 확인한다. 라인 필드 몇 번이야? 1, 0이라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뭘 보면 돼? 라인 1, 0을 보는 거야. 하고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 라인을 확인을 먼저 해. 이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야, 얘 확인을 했을 때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한다.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확인한다.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해. 그럼 된 거야. 10 라인에 있어, 블록이. 그럼 태그도 맞아? 라고 확인을 했더니 태그도 일치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왔어. 그런 다음에 이때 두 태그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를 캐시 히트를 한다. 라인도 일치했어. 태그도 일치했어. 얘 지금 캐시 히트야. 이건 돈이잖아, 얘들아. 캐시 히트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하여 라인 내 워드들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 CPU에 보내줍니다. 자, 워드 라인이 10번이야. 워드 필드가 10번이면은, 10번이 아니라 10번이면은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어떤 거야? 이 네 개 중에? 어떤 거? A에 해당하는 걸 보내주면 되는 거야. 왜? 나머지 캐시히트 일어났어. 그럼 워드필드 10번 찾으면 된대. 해서 봤더니 워드필드 10번에 A가 있어. 그럼 뭘 보내준다고? A를 보내주면 되는 거라고. 캐시히트가 일어나면은 성범아 일어나고 캐시히트가 했고 이제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라인이 비어 있어서 요청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걸 요청한 게 아니라 라인 00번을 요청을 했다고 쳐보자. 00번을 요청했는데 여기 봤어. 비어있지? 없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캐시 미스라고 하는 거야.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야.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여기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00 라인에서
여기서 이제 태그 10번을 찾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겠네. 영영 라인 찾았어. 태그 필드 101에 그럼 워드 필드 여기서 10 여기 찾아서 i를 보내주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를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대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가져와서 붙여버린다는 뜻이야. 알았지? 근데 비어있으면 상관없겠지. 비어있으면 꽉 차고 좋잖아. 그치만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내준다. 만약 그 라인에 다른 블록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블록은 지워지고 새롭게 가져온 블록이 저장이 된다. 얘였다면 얘 그냥 새롭게 저장이 돼서 얘가 없어진다는 소리야. 다른 걸로 바뀐다. 자, 거의 끝났다 얘들아. 직접 매핑은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해. 얘만 체크하면 되잖아. 그리고 회로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라인에 저장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블록을 CPU가 번갈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 얘 봐봐. 라인 00을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있는데 얘는 00 라인이 딱 하나밖에 없지. 근데 CPU가 계속 첫 번째는 얘,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얘, 네 번째는 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직접 넘어가는 경우 있어 없어? 아예 없어. 거쳐서 저장하고 가야 돼. 거쳐서 그 줄에 채워져 있으면 바꾸고 올라가야 돼. 4번이나 같은 라인을 요청을 하면은 이거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까? 정말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미스가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블록이 교체되므로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어디에나 자유롭게 블록을 저장하는 완전 연관 매핑, 직접 매핑과 완전 연관 매핑을 혼합한 세트 연관 매핑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지문을 다 받고 뒤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근데 지문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문제는 당연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응용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쉬울 거야. 자, 이제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자, 4번, 5번, 2번, 4번, 3번이고,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이거 8번만 빨리 보고 넘어가자.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자,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바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에 대한 내용은 직접 매핑 과정에 대한 글이었어. 자, 보면은 5번부터 봅시다. CPU의 데이터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CPU로 보내지는 데이터는 A가 되겠군. 자, CPU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 라인 필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자, 라인 필드 먼저 확인을 할 거야. 101에 10에 들어가. 그 다음에 태그 필드를 확인했더니 태그 필드 10, 태그 필드 10. 둘 다 필드가 일치하지. 이럴 경우에 뭐라 그런다? 캐시 히트. 그치?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이제 이 워드 필드를 여기서 딱 봅니다. 워드 필드 봤을 때 10에 해당되는 애는 뭐였어? A.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내지는 애는 마지막 워드 필드 10까지 해서 A가 된다. 5번 맞지? 자, 4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10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겠군. 왜? 얘가 요청한 라인이 지금 캐시 히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도 쭉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 그냥 찡 박아두겠지. 삭제를 안 하겠지. 자, 됐고. CPU가 요청한 데이터의 태그 주소가 01이라면 주 기억 장치의 블록 중에서 SKIN이 복사되어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겠군. 자, 아까 정원이가 말한 대로 라인 필드부터 먼저 살펴봤어. 라인 필드 10이야. 10 찾았어. 근데 태그 필드가 10이 아니라 예를 들어 01을 요청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황이라 그랬어, 아까?
캐시 미스야. 그치, 잘했어요.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이걸 어디서 찾는다? 주기억 장치에서 찾는다. 주기억 장치에서 찾았을 때 라인 1010 했는데 태그 여기 01 있네. 그럼 워드 10에 해당하는 애 누구야? 얘를 보내는 거지. 자, 근데 얘를 보낼 때 직접 보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해당 라인에 있는 애를 싹 지우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SKIN으로 덮은 다음에 해당하는 I를 보내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새롭게 저장되는 거였고 1번 보면은 요청된 주소의 10을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먼저 확인한다. 우리 이거 계속 했던 거지. 그러니까 맞고. 2번 봅시다.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캐시 미스가 일어나겠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라인 10, 태그 10 전부 다 맞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캐시? 히트가 일어난다 그랬어. 미스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대로 따른다면은.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캐시 미스가 아니라 캐시 히트가 일어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과제 1번은 워크북 5주차 풀어오면 되고요. 2번 어휘책 시험 보는 곳은 딱 시옷만 할 거야. 자, 시옷 태우면 되고요. 3번 주교재에 오늘 문법 있지? 문법 오늘 5주차 거 반드시 복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우리 어디였지? 숙문, 광성, 그리고 저희 라원아 너 학교가 어디였지? 아, 예, 중학교. 신광. 신광이랑 이렇게 세 학교는 12월 동도까지. 자, 숙문, 광성, 신광, 동도는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다음 주 주말엔 얘들아 그냥 쉬고 이 날에 오면은 돼. 해당 학교는. 알았지? 자, 이 주가 마지막 주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